비가 내리는 서울 교회의 저녁, 민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 이수진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11살 소녀는 자신이 본 것 혹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관을 열어야 했는데 민우는 속삭였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봤어야 했는데. 민우의 아버지 강태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민우야, 이제 그만해. 엄마는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너는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아빠, 왜 우리가 엄마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만요. 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안 된다고 했잖아. 사고로 얼굴이 많이 손상됐어. 아무도 그걸 봐선 안 돼. 특히 어린 너는. 민우는 아버지의 폭발적인 반응에 움찔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이상했다. 강태주는 사망증명서에 서명하고 화장을 서두르고 모든 것을 비밀리에 처리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방은 여전히 엄마의 제스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침대 위에는 엄마가 읽던 책이 아직 펼쳐져 있었고 화장대에는 부드럽게 닦인 화장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의 방 같지 않았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베개에 누웠다. 그리고 그때 꿈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수지는 차가운 금속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발은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작은 목소리가 민우의 머릿속에서 들렸다. 민우야, 엄마는 죽지 않았어.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들을 믿지 마. 민우는 시극은 땀을 흘리며 깼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부엌에서 통화 중인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장례식은 끝났고 모든 것이 완벽해.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 민우는 숨을 참고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아내의 죽음 후 슬픔에 잠긴 남편의 대화 방식이 아니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우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미술 시간에 그는 빨간색과 검은색 크레용으로 종이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선생님인 이지연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민우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묶인 여성, 입과 눈에서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검은 손들. 민우야, 이게 뭐니? 지연이 물었다. 제 꿈속의 엄마예요.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연은 즉시 민우를 교장실로 데려가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다음 날 민우는 서울아동병원의 심리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박주환 박사는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다. 내 꿈에서 엄마가 납치된 것 같았니? 주환이 부드럽게 물었다. 꿈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저에게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말했어요. 주환은 첫 번째 세션 후에 태준과 따로 이야기했다. 민우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가벼운 망상 증상이 있다고 진단받았다. 태준은 서둘러 동의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저는 그가 미쳐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꿈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수지는 다른 사람이 엄마인 척하고 있어. 관 속의 시체는 엄마가 아니야. 엄마를 구해야 해 라고 속삭였다. 민우는 깨어나자마자 거실로 달려갔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찾아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오른쪽 귀 아래의 작은 점, 목에 희미한 흉터.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아빠, 관 속의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오른쪽 귀 아래에 점이 있는데 장례식 때 그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태주는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며 분노했다.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날 미치게 하고 싶어? 민우의 할머니 강미영이 부엌으로 급히 들어왔다. 태준아, 진정해.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야. 더 이상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태준은 소리치고는 나가버렸다. 미영은 민우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았다. 민우야, 어른들이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단다.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 할머니는 이해 못해요. 엄마는 살아있어요. 저는 알아요. 민우는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거실 구석에서 민우는 전에 본 적 없는 책장에 숨겨진 작은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는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회피하는 눈빛, 잠긴 문들, 밤중의 전화통화들, 그리고 깊은 내면에서 민우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었다.
민우야, 오늘도 또 이런 그림을 그렸니? 학교 상담실에서 이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비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왜 입이 막히고 피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사람을 계속 그리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우는 바닥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미친 소리로 치부되었다. 제 엄마예요. 엄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요.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봐요. 지연은 한숨을 쉬고 학교 심리학자인 정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은 파일에 빠르게 메모하고 있었다. 반복적인 꿈, 단순한 외상 후 반응이 아니야. 복잡한 PTSD 형태일 수 있어. 그 무렵 김유나 의사는 평온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다. 유나는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지난주에 수진의 법의학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3번이나 전화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을 들었다. 기록이 없다. 말도 안 돼. 유나는 중얼거렸다. 치명적인 교통사고인데 법의학 보고서가 없다니.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법의학자인 최도민에게 전화했다. 도민 씨, 한 달 전 서울 외곽의 사고 기억나요? 이수진이라는 여성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도민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몇 분 후 그가 말했다. 검시 목록에 없네요. 이 이름은 검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유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검시가 없었다는 거죠. 가족이 확인했고 검시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상하네요. 도민이 대답했다. 법의학적 조사도 없고 수사 보고서도 없고 오직 강태영이 서명한 사망증명서만 있어요. 태영이요? 그는 수진 남편의 친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뭔가 매우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수진의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했다. 한 폴더에서 그녀는 수진과 태영이 모두 협력했던 한국생명의학연구소의 이름을 발견했다. 수기로 쓰인 메모, 프로젝트 S 절대 동의하지 않음, 환자 착취 징후 있음.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무엇을 발견했고 왜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됐을까?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한때 중앙의학연구소에서 일했던 기술자인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소리만 3번 울리고 통화가 끊겼다. 그녀가 다시 전화했을 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후 발신자 미상의 문자가 왔다. 당신은 묻혀 있어야 할 문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유나는 놀라서 의자에 덜썩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그녀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누가 그녀의 개인 메시지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서울 외곽 지역을 담당하는 형사 한지호를 만났다. 미안합니다, 유나 박사님. 지호는 그녀가 가져온 문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은 개인적인 의심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망이 확인됐고 서류는 완료됐으며 관은 매장됐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의심 때문에 사건을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세요. 유나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아니요, 수진은 제 친구입니다. 그녀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그 시체가 그녀가 아니라면 범죄가 은폐되고 있는 겁니다. 지호는 잠시 침묵한 후 한숨을 쉬었다. 귀하의 우려를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며칠 후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3시경 유나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그녀가 살던 3층 아파트는 몇 분 안에 완전히 불타버렸다. 뉴스에서는 가스 누출이라고 보도했으며 외부 개입의 흔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조심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스레인지는 매월 점검을 받았고 그녀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불탄 잔해 속에서 경찰은 DNA를 통해 유나로 확인된 시체의 일부를 발견했다. 사건은 사고로 기록되었다. 유나의 죽음 소식은 서울 성북구 아동병원 전체에 퍼졌다. 민우를 담당하고 있던 장주연 의사는 점심을 먹다가 소식을 들었다. 말도 안 돼. 바로 어제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는데. 주연은 신문을 보며 속삭였다. 이지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통화해서 뭐라고 했어? 수진의 사고에 대해 뭔가 매우 잘못됐다고 했어. 그녀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중앙의학연구소를 계속 조사하라고 했어. 그녀는 살인과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했어?
확실해. 주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해. 그들은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없애는 데 주저하지 않아.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가 남긴 파일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수진과 유나가 함께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두 여성은 흰 실험복을 입고 서류를 들고 밝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수기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라고 쓰여 있었다. 유나 이모도 이제 없어. 민우는 속삭였다. 엄마, 그들은 한 명씩 죽이고 있어. 꿈결 같은 수면 속에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속삭였다. 민우야, 아무도 믿지 마.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박민석 박사를 찾아, 빨리. 다음날 아침 민우는 이지연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선생님, 어젯밤에 엄마가 다시 저랑 얘기했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이야기해봐. 엄마가 박민석 박사를 찾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연구소의 엄마 친구래요. 그가 진실을 안다고 했어요. 지연은 눈을 깜박였다. 민석, 이름이 익숙한데 유나 씨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 그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아빠가 모든 기록을 숨겼고 더 이상 엄마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빠는 매일 밤 문을 잠그고 제가 외출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민석의 전체 이름이 뭔지 알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절대로 아빠에게 네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마. 알았지? 민우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 후 주연의 사무실은 발신인 정보 없이 배달된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실험실을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수진에 대해 신경 쓴다면 USB를 확인하고 침묵하세요. 주연은 USB를 개인 컴퓨터에 꽂았다. 단 하나의 파일, 기록 421.mkb. 비디오에서는 회의실에서 태영과 격렬하게 논쟁하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더 이상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수진이 말했다. 그 여성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에요. 수진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태영이 말했다. 우리는 의학적 돌파구의 기로에 서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용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계속 내 이름을 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킨다면 고발하겠어요. 비디오가 끝났다. 주연은 팔을 떨어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목소리를 높였고 이제 그녀는 사라졌어.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침묵할 수 없어. 유나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태준의 첫 택 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됐다. 태준은 조용해졌고 석상처럼 차가웠다. 그는 민우가 자기 방과 부엌 외에 어떤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제부터 모든 자물쇠를 바꿀 거야. 그는 민우가 몰래 엄마의 옛 침실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방이에요. 엄마는 제가 들어가는 걸 막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뭘 알아? 태준은 소리쳤다. 눈이 분노로 붉어졌다. 미영은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그저 민우를 품에 안고 속삭일 뿐이었다. 아빠에게 지금 대항하지 마. 그는 자기 방식대로 슬퍼하고 있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이틀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이것은 드문 기회였다. 그가 집을 떠나자마자 민우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잠금 장치가 있는 엄마의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여러 번 입력하는 것을 본 익숙한 숫자 배열을 시도했다. 0923, 엄마의 생일. 딸깍, 문이 열렸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먼지 쌓인 방을 비췄다. 모든 것이 엄마가 사라진 날과 똑같았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여전히 열린 악보가 있었고 화장대 옆에는 광택 있는 나무로 만든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민우는 엄마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팔찌, 엄마의 결혼 반지, 그리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자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틈에 넣고 살짝 밀자 비밀 서랍이 튀어나왔다. 안에는 3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묻어 있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종이를 펼쳤고 그 위에는 급하게 쓴 글씨가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민석 박사를 찾으세요. 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거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민석,
그는 속삭였다. 그는 발코니로 달려가 와이파이 신호가 더 강한 곳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는 한때 수진이 일했던 한국생명의학연구소의 연구팀장이었던 박민석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몇 달 전부터 모든 공식 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흔적도 없었다. 민우는 엄마의 방으로 돌아가 더 찾아보았다. 작업 데스크의 마지막 서랍에서 혼란스러운 서류들 사이에 그는 S421 내부 문서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를 발견했다. 그가 폴더를 열기도 전에 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돌아왔다. 민우는 당황해서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폴더를 베개 속에 숨긴 후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태준이 들어와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민우야! 그가 크게 불렀다. 민우는 숨을 참았다. 태준은 창문으로 가서 둘러본 후 방 문을 닫고 잠근 후 나갔다. 약 10분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우는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는 폴더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읽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복도에서 바로 이지연을 만났다. 선생님, 뭔가를 찾았어요. 민우는 속삭이며 피 묻은 종이를 꺼냈다. 이지연은 메모를 읽고 눈을 크게 떴다. 하느님, 이건 엄마의 필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민석 박사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는 그가 진실을 안다고 했어요. 조사해볼게. 조심해. 아버지에게 들키지 마. 아빠가 모든 것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서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지연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해. 알겠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엄마처럼 자신도 사라질 수 있는 죽음의 게임에 발을 들이고 있다고 느꼈다. 그 무렵 서울의 다른 곳에서 주연은 오랫동안 서울일보와 협력해온 조사기자 정성호를 만나고 있었다. 성호는 사설 의료기관의 불법 장기 이식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맞습니까? 주연이 물었다.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차단됐죠. 성호가 대답했다. 편집실은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한 번은 자동차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우연인지 계획적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S421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성호는 굳었다. 들어봤지만 정보가 거의 없어요. 중앙의학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종료된 프로젝트였죠. 주연은 전날 받은 사진과 USB를 내밀었다. 성호는 수진과 태영 사이의 비디오를 보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너무 용감했어요. 하지만 태영에게 맞서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주연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수진의 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스스로 조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야 해요. 제 지인 중에 그 연구소에서 기술 관리자로 일했던 연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민석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몰라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그를 만나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날 밤 민우는 지하실에서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통풍구에 귀를 대고 들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우 작지만 또렷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저 미친 아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처리하세요. 민우는 몸을 떨었다. 그는 착각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있었다. 월요일 아침 서울 영동구 대성초등학교 6A반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국어 시간에 민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제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잘못된 사람을 묻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이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빨간 펜을 내려놓고 민우에게 다가갔다. 민우야, 진정해. 너는 교실에 있어. 뭐라고 한 거니? 제 엄마는 갇혀 있어요. 관 속의 사람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소녀는 크게 소리치며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셔츠 칼라를 3개 잡아당기고 피가 날 때까지 팔을 핥히었다. 한 여학생이 소리쳤다. 피해요. 피나요. 이지연은 민우를 끌어안고 그를 제지하려 했다. 민우야, 멈춰.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마. 어른들이 믿게 해야 해. 제 엄마는 살아있어요. 소녀는 흐느껴 울었다.
사건 후 학교는 즉시 민우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심리상담 긴급회의에 소집했다. 교장실에서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지요? 태준은 테이블을 내리쳤다. 학교가 죽은 사람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태준 씨, 진정하세요. 이지연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고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요. 어머니, 뭐라고 좀 말해보세요. 태준이 자기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미영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나도 이 일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뭐라고요? 당신도 정신 나간 아이의 말을 믿는 건가요? 그가 소리쳤다. 주연이 치료의사로 초청되어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우의 기억이 실제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많은 징후가 있고 그는 매우 우려할 만한 손으로 쓴 메모를 제공했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무슨 메모요? 누가 내 아내의 물건을 가질 권한을 줬죠? 이지연이 그를 막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내용은 박민석이란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름을 듣자 태준은 몇 초 동안 얼어붙었다. 할머니도 무덤을 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더듬거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우리 손자야, 태준아. 그 아이는 너무 고통받고 있어. 만약 이것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해. 그는 테이블을 세게 치고 나갔다. 사흘 후 한국일보에 호소력 있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초등학생의 도움 요청. 관 속의 시체는 가짜입니다. 기사에는 수업 중 제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라고 외치는 민우의 음성 녹음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친 아이인가? 은폐된 진실인가? 라는 기사 제목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동시에 가족 변호사인 송기현은 미영과 주연으로부터 수진의 시체를 발굴하기 위한 공식 요청을 받았다.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만 태준 씨는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기현이 주연을 만났을 때 말했다. 그는 이것이 아이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면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주연이 대답했다. 경찰 및 법의학 대표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형사지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관 속의 시체가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아이의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현이 반박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직접 쓴 손글씨 메모는요? 법의학 검사가 없고 사망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이 피해자 남편의 친한 친구라는 사실은요? 우리는 주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법의학 경찰이 끼어들었다. 미영 씨는 직계 할머니이고 주연 씨는 정신건강 담당자입니다. 그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이유입니다. 기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몇 시간의 논쟁 끝에 지역검사 서지아가 발언했다. 저는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을 승인합니다. 민우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도 갈 거예요. 안 돼. 주연이 반대했다. 발굴은 매우 힘든 일이야.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아. 저는 가야 해요.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주연은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너는 밖에서만 있어. 발굴 당일 아침 일찍 서울 영등포 공동묘지는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지역을 차단했고 법의학 차량은 전날 밤부터 도착해 있었다. 언론은 접근이 금지되었지만 일부 기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는 두꺼운 재킷을 입고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파헤쳐지는 무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 태준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법의학 팀장인 김효석 박사가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파내어 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했다. 철컥 소리가 났다. 삽이 나무 뚜껑에 닿았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 숨을 참으세요. 효석이 말했다. 방호복을 입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각 잠금 장치를 풀었다. 효석은 몸을 숙여 관뚜껑을 부드럽게 열었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묘지에 울려 퍼졌다. 시체는 화학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냄새가 풍겼다. 모두 얼어붙었다.
관 속의 여자는 수진이 아니었다. 사망자의 얼굴은 성형수술로 변형되어 있었다. 피부는 고무처럼 팽팽했고 코는 부자연스럽게 솟아있었으며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의료용 실로 꿰매져 있었다. 왼팔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수술 흔적이 있었고 실밥이 그대로 있었다. 효석은 서둘러 장비를 가져왔다. 사망 후 미용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일부 이식된 조직은 신체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사 지아가 물었다. DNA 샘플을 채취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수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태주는 얼굴이 하얘지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떨리더니 갑자기 돌아섰다. 민우는 속삭였다.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수진이 아니야. 효석은 관 속의 시체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돌출된 코, 각진 턱, 왼쪽 귀의 일부가 잘려 있어요. 모두 수진의 생물학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검사 지아는 그의 뒤에 서서 속삭였다. 그리고 눈도요. 죽기 전에 약물을 투여받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시체의 왼팔을 들어 올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긴 수술 흔적을 보여주었다. 파란색 실밥이 말라붙은 피와 함께 있었다. 사망 후에 수술을 받았나요? 이지연이 물었다. 얼굴은 참백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혈관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팔을 절개당해 조직을 이식받을 때 살아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영은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태주는 가만히 서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여전히 시체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관 속의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몇 시간 후 시체는 법의학센터로 옮겨졌고 효석과 그의 팀은 긴급히 분석을 시작했다. 법의학 실험실 4호에서 법의학자 최은지가 효석 옆에서 일했다. 은지는 특히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데 경험이 많았다. 오른쪽 눈꺼풀 아래를 검사할 때 극도로 정교한 수술 흔적을 발견했어요. 다른 조직에서 이식된 피부층이요. 이런 기술은 위장 미용 수술에 사용되곤 했죠. 은지가 말했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변형된 거군요. 효석이 한숨을 쉬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광대뼈가 깎였고 코는 의료용 실리콘으로 높였어요. 하지만 작업자는 매우 서둘렀던 것 같아요. 품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의 얼굴을 수진처럼 보이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네요. 맞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은지가 CT 스캔 파일을 열었다. 복부에 내장기관 제거 흔적이 있어요. 이 장기들은 이미 적출된 것 같아요. 효석은 펜을 내려놓았다. 불법 장기 이식이군요. 태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진실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똑똑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민우가 거기 서 있었다. 엄마가 남긴 메모를 손에 들고.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렇죠? 민우가 물었다. 나가. 태준이 소리쳤다. 아빠는 다른 사람을 묻었어요.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아빠는 무엇을 숨기려고 무명의 여자를 묻었어요. 태준은 벌떡 일어나 책상을 3개 내리쳤다. 나가라고 했잖아.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안 갈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영이 뛰어들어 둘을 말렸다. 그만해.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 셈이야? 지옥이 아니라 토살장이에요. 민우가 속삭였다.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태준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너희들은 이해 못해. 내가 강요받았어. 누구에게요? 미영이 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떨리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밤 검사 지아와의 회의에서 주연은 초기 법의학 발견 사항을 발표했다. DNA는 관 속의 사람이 수진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신체 특징도 일치하지 않았다. 지아가 물었다. 전혀 일치하지 않나요? 전혀요. 신원을 속이기 위해 변형 수술을 했어요. 이것은 시체 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조직 이식을 위한 조직적인 살인, 시체 거래, 법적 문서 위조의 흔적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기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준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지만 저는 그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이 강조했다.
태영은요? 이지연이 물었다. 그는 수진의 사망 증명서에 서명한 사람이자 수진이 일했던 중앙의학연구소의 소장이잖아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깊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넘겼다. 태준을 신문하고 중앙의학연구소의 모든 재무 기록을 수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사지호와 경찰팀이 태준의 저택문을 두드렸다. 태준이 나왔고 얼굴은 창백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위조 사망 증명서, 살인 공모, 시체 은닉에 관한 조사를 위해 소환됩니다. 민우는 부엌에서 서서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동시에 법의학 실험실에서 은지는 지난 1년 동안 실종된 여성들의 기록과 대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지문이 몇 달 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라진 노숙자 박소희와 일치했다. 효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그들은 신원불명의 사람들을 납치해 죽인 다음 수진으로 꾸미고 있었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지가 덧붙였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태준을 태운 경찰차가 서울 용산구 경찰서에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메마르고 눈은 허탈해 보였지만 형사지호의 눈에는 그의 침묵은 마치 소용돌이 치는 분뇨 위에 일시적으로 붙은 진흙과 같았다. 신문실에서 변호사 기현, 검사 지아 그리고 주연이 모두 참석했다. 민우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소녀는 박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팔찌를 꼭 쥐고 있었다. 지아가 시작했다. 강태준 씨, 당신은 위조된 사망증명서, 시체 변경 공모, 불법 장기 이식 활동 관련 그리고 실종자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준은 침을 삼켰고 그의 눈은 회피했다. 저는 추모자가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침묵 끝에 말했다. 저는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당신을 강요했습니까? 지아가 차갑게 끊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태영입니다. 태영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제가 외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연구소에 2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돕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저를 고소하고 제 인생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기현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수진 씨는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준은 떨리며 대답했다. 수진은 중앙의학연구소가 신원불명의 여성들에게서 조직을 채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충고했지만 수진은 완고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주연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당신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연구소에 묻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군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태영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아는 이를 갈았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가짜 시체를 만들고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침묵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도록 내버려 두었군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일어섰다. 우리는 태영의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생명의학연구소는 여전히 현대적인 사설의료센터로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흰 벽 뒤에 차가운 복도와 웃음소리 하나 없는 곳에서 정교한 범죄 시스템이 수년간 조용히 존재해왔다. 박태영 박사,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원장은 53세 지식인으로 외모가 우아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 그는 종종 텔레비전에 나와 생체 조직 이식의 혁신적인 발전에 대해 강연했다. 그날 아침 9층 유리창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영은 예전 기술 관리자인 연관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관호 씨, 무슨 일로 여기 오셨죠? 태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답을 얻으러 왔습니다. 관호가 대답했다. 수진은 어디 있습니까? 태영은 입꼬리를 올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저는 지하실 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했었습니다. 도면에 없는 구역들을 알고 있어요. 수진이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고 아무도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태영이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우리 연구소에서 침묵의 대가로 꽤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수진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다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그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는 책상 아래의 버튼을 눌렀고 2명의 경비원이 나타나 관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이번 주 카메라 데이터를 지우는 것을 잊지 마. 같은 시간 주연과 성호는 서울일보 편집실에 있었다. 성호는 큰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생명의학연구소의 뒷이야기. 생명과학이 범죄 도구로 변한 곳. 기사는 다음날 아침 7시에 게재될 예정이었다. 태영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성호가 말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주연이 대답했다. 태영과 싸우는 수진의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나요? 네. 그리고 관호가 방금 또 다른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들은 파일을 열었다. 클립에서 수진은 2명의 흰 가운을 입은 남자들에게 지하 복도를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연이 속삭였다. 어떤 외침 소리. 태영, 당신은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화면이 검게 변했다. 주연은 일어섰다. 이 영상을 검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드러내는 데 가까워지고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태영은 대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중의 압력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사들일 거예요. 그럼 민우를 TV에 내보내죠. 주연이 말했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바꿀 권리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태준의 저택에서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선 특별 보도를 방송하고 있었다. 시체 조작, 불법 장기 이식,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실종 여성, 한국생명의학연구소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민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만약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미영은 목이 베었다. 그들이 유나 씨를 죽인 것처럼 엄마를 죽일까봐 두려워.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를 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신문 후 임시 석방된 태주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민우는 계단을 올려다보고 엄마가 남긴 메모를 꽉 쥐었다. 엄마, 어디에 계시든 엄마를 찾을게요. 그들은 엄마의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법의학센터에서 효석은 다른 세 시체의 DNA 결과를 받았다. 세 사람 모두 확실한 신원이 없었고 모두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이었으며 가족이 없었다. 우리는 체계적인 연쇄살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은지가 말했다. 그리고 수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고리일 수 있어요. 효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만약 수진이 살아있다면 그녀는 이 베일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국영 텔레비전에서 특별 보도가 방송된 후 한국 여론은 충격에 빠졌다. 수진의 이름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번 공유되며 수진을 찾아라. 생명의학연구소 수사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언급되었다. 언론과 법원의 압력 아래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형사지호와 기술팀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생명의학연구소가 소유했던 모든 시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래된 농장 지역, 버려진 창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불법적으로 가둘 수 있는 모든 시설이여 지호가 지시했다. 24시간 후 가치 있는 단서가 나타났다. 서울일보의 법률팀이 한국생명의학연구소와 서울에서 90km 떨어진 시골 지역의 버려진 농장 사이의 비밀 임대 계약을 발견했다. 그곳은 무해한 생물학적 장비 저장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성우는 즉시 주연과 지아에게 알렸다. 그들이 수진을 그곳에 숨겼을 수 있습니다.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경찰차 행렬이 조용히 목표 농장이 있는 서울 교회로 향했다. 민우는 주연과 함께 별도의 차에 앉아 엄마의 오래된 은팔찌를 꽉 쥐고 있었다. 정말 가길 원하는 거야? 주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네, 엄마는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차들이 농장 앞에 멈췄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전체 지역은 텅 비어있고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다. 경찰들은 총을 뽑고 세 팀으로 나누어 현장을 포위했다. 한 팀은 주택으로 바로 들어갔고 다른 팀은 보조 건물들을 수색했다. 지호는 모든 문, 지하실, 기술실 또는 보관 공간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주연과 성호는 법의학팀 바로 뒤를 따랐다.
한편 민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바리케이드 밖에 서 있었다. 여기 지하문이 있습니다. 한 경찰이 소리쳤다. 모두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썩은 나무 판자 아래에는 금속 문이 있었고 3개의 전자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잠금 장치를 부숴야 합니다. 지호가 말했다. 기술팀을 불러라. 성우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꿈을 기억하니? 암호에 대해 뭔가 있었어? 민우는 눈을 감았다. 한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수진이 속삭이는 소리.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암호는 엉칠1이야. 내 생일. 지호는 아이를 힐끗 보더니 엉칠2를 입력했다. 딸깍. 문이 열렸다. 소독약과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계단 아래에는 좁은 복도가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경찰팀이 앞장서고 주연과 지호가 바로 뒤를 따랐다. 복도는 밀폐된 강철방으로 이어졌고 문에는 지문 스캐너와 빨간불이 깜빡이는 작은 화면이 있었다. 기술 전문가가 빠르게 개입했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안에는 흰색 빛이 의료용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한 여성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르고 창백했으며 머리는 부분적으로 면도되어 있었고 팔에는 여전히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예요. 주연이 외쳤다. 수진이에요. 심장 박동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의사가 확인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었다. 성호가 서둘러 그를 잡으려 했다. 민우야, 잠깐만. 그들이 확인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니요, 저건 엄마예요. 10분도 안 돼요. 수진은 들것에 실려 지하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호흡기와 전극이 붙어 있었지만 감은 눈에는 여전히 움직임이 있었다. 민우는 가까이 다가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 목소리 들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방울의 눈물이 수진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주연은 목이 베었다. 그녀가 반응하고 있어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녀의 위에 머리를 숙였다.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를 믿었어요. 매일 밤 엄마를 기다렸어요. 3일 후 서울 외곽 세인트 메리 병원의 특별 치료실에서 수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방, 부드러운 빛, 익숙한 소독약 냄새.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침대 가장자리에서 조그맣게 잠든 얼굴을 보았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숨결에 불과했다. 소녀는 즉시 깨어났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엄마네요. 엄마가 깨어났어요. 수진은 울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분명했다. 엄마는 네가 엄마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 주연은 옆에 서서 지아와 성호와 함께 조용히 두 모자가 눈물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뉴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지아는 부드럽게 들어와서 말했다. 수진 씨, 저는 검사 서지아입니다. 당신은 돌아왔고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수진은 지아를 보고 속삭였다. 태영, 그는 지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실, 기록 찾아주세요. 주연이 부드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할게요. 하지만 먼저 당신은 회복해야 합니다. 수진은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엄마를 구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꿈에서 말했잖아요. 저는 엄마의 말만 따랐어요. 구출작전 3일 후 수진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경찰과 검찰은 한국생명의학연구소에 기습 단속을 실시했다. 형사지휘의 직접 감독과 지하의 법적 지시 아래 지하실 문들이 열렸다. 그들이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수사팀을 정지시켰다. 의료용 비닐에 쌓인 3명의 신원불명 여성의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실, 수술 흔적이 보였다. 수기로 쓴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생물학적 샘플이 사진, 키, 식별 특징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내부 회의를 기록한 보안 비디오에서 태영은 비윤리적이지만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의학 모델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다. 모두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다. 본부 9층에서 태영은 전화통화 중이었을 때 문이 열렸다. 4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경찰, 박태영 씨. 당신은 살인 조직, 시체 조작, 불법 조직 이식, 그리고 이수진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들은 권한이 없어. 태영이 크게 소리치며 몸부림쳤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생명을 구합니다. 지호는 그를 책상 위에 밀쳐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재판에서 그것을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태영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즉시 생중계되었다. 병실에서 수지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해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빛이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주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태영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약물로 진정된 상태의 여성 3명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1명이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액을 나눠서 그들을 살려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살아남기를 기도했어요. 주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검사 지아는 전국에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불법 장기 이식 사건입니다. 한국생명의학연구소는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며 자산은 압수될 것이고 관련된 모든 의료진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남아 진실을 밝힌 이수진의 용기를 치하합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한편 민우가 학교에서 엄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과 병원에서 엄마를 안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를 깨운 소년이라고 불렀다. 수진을 위한 팔찌라는 이름의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어 모든 희생자들에게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했다. 일주일 후 예비 심리에서 태영은 피고인석에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회색 죄수복을 입은 몰락한 남자일 뿐이었다. 검사 지아는 내부 비디오, 시체 사진, 의료 기록 인쇄본을 보여주었다. 변호인은 의학적 기여도로 항변하려 했지만 즉시 기각되었다. 수진이 증인으로 불려나왔을 때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고 팔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태영 씨는 제가 윤리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학의 기초입니다. 당신 손에 죽은 사람들은 통계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서서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선고했다. 피고인 박태영은 30년 징역, 사면 없음으로 선고합니다. 전 법정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법원 밖에서 민우는 엄마를 꽉 안았고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이겼어요. 엄마는 자유예요. 수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네가 이긴 거야, 민우야. 네가 엄마를 믿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며칠 후 서울 남산공원에서 한때 한국생명의학연구소에서 치료받던 환자들, 이제는 구출된 희생자들에 의해 작은 행사가 열렸다. 수진은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여전히 약했지만 빛났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함께 걸어갔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수진이 말했다. 우리는 진실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과 한 아이가 전체 시스템이 간과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을 증명합니다. 관중석에서 주연, 성호, 지아, 이지연, 미영, 그리고 모든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났을 때 한 젊은 기자가 민우에게 물었다. 불의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우는 미소 지었고 그의 눈은 나이보다 성숙한 빛을 발했다. 꿈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때로는 꿈이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예전 태준의 집, 이제는 수진과 민우 두 모자의 보금자리에서 수진은 1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들이 함께 연주하던 미완성곡이 이제 계속되었다. 민우는 옆에 앉아 첫음을 쳤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멜로디를 기억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음악은 그들이 한때 나눴던 꿈처럼 맑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마법이 아닌 사랑, 믿음, 그리고 용기로 현실이 된 꿈. 민우와 수진의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준다. 세상 전체가 그를 망상이라고 말했을 때도 민우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엄마를 찾아 나섰다. 바로 그 용기와 확고한 마음이 정의를 일깨우고 숨겨진 범죄를 드러냈다. 가장 큰 교훈은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말고
아이의 직감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때로는 진실이 꿈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1년 후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민우와 수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수지는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민우는 학교로 돌아가 평범한 10대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엄마, 민우가 물었다. 그때 지하실에 있을 때 어떻게 저에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꿈을 통해서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다고 믿었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꿈을 통해 저를 부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엄마를 약물로 진정시켰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엄마는 의식이 없었어. 하지만 밤에 약효가 떨어질 때 엄마는 너를 생각했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너는 들었어. 민우는 미소 지었다. 엄마 목소리는 항상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민우야, 궁금한 게 있어. 수진이 마침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죽었다고 모두 말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믿지 않았어? 민우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진실은 항상 내 마음이 알고 있다고. 제 마음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을 안았다. 네가 엄마를 구했어, 민우야. 네가 엄마의 영웅이야.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속삭였다. 그들 뒤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절박함 없이 단지 어머니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 꿈에서 시작되기도 한다.